만나면 좋은 친구 MBC. 누군가의 울음을 기쁘게 맞이하는 곳, 그리고 인생 최대 축복이 탄생하는 곳, 과연 어디일까요? 산부인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엄마가 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일 텐데요. 네. 임신부의 건강이 아이의 건강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처럼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아이와 엄마의 행복한 만남을 위해서는 뭘 준비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오늘 그 자세한 내용 메디컬 약성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강 주치의 산부인과 김요환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출산 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저출산 시대를 맞습니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불어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연령도 점점 뒤로 늦어지고 있다고 네. 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늦은 결혼과 출산이요, 인구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늦은 결혼과 출산은 임신 자체와 여성 신체에도 물론이고 뱃속의 아기에게까지 위험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데, 고령 임신, 노산이라고 표현이 되는 늦은 출산은 임신 자체로는 유산이나 사산, 그리고 산모에게는 산후출혈이나 난산, 제왕절개 비율이 증가한다든지, 그리고 아기에게는 저체중 출산, 조기 진통, 그리고 감염 같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알아볼 고위험 임신, 그리고 고령 임신. 네, 좀 헷갈려요. 헷갈립니다. 그 개념이 좀 모호하기도 하고 혼동돼서 사용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한 개념부터 짚어주실까요? 보통 임신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궁금증을 가지게 되시는 것 같은데, 첫째, 나는 고위험 임신일까? 그리고 나의 임신은 어떤 상태일까? 내 주변 사람이나 나의 주치의는 나의 임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언제 분만하게 될지, 이렇게 세 가지의 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모체 또는 태아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신 전체를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대략적으로는 전체 임신의 한 20~3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고위험 임신을 하게 된 산모들이 이제 고위험 산모가 되는데, 임신으로 인해서 모체 및 태아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이 다른 산모들에 비해서 높은 임산부들을 통칭하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이 고령 임신을 차지하게 되는데, 고령 임신은 이제 출산 예정일을 기점으로 나이가 만 35세 이상인 경우를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고령 임신이 되게 되면 난임이라든지 유산, 그리고 태아의 염색체 이상,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임신 합병증의 위험성이 많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고령 임신 시에 호발하는 임신 관련 합병증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보게 되면, 모체 상태에 관련해서는 고혈압이라든지 이제 임신 중독증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전자간증, 그리고 많이들 신경 쓰는 임신성 당뇨,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고, 태아 상태를 관련해서는 이제 조산이라든지 저체중아 출산, 그리고 태아 염색체 이상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자체로는 다태아 임신이라든지 유산이나 사산, 그리고 난산, 제왕절개 분만율이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앞서 설명해 주실 때 고위험 산모의 대부분이 고령 임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네. 아무래도 고령 임신일수록 검사의 종류나 횟수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고령 임신에 있어서 만 35세가 그 기준이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보통 임신을 하게 되면 아기의 염색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만 35세에서 39세를 기점으로 해서 가장 흔한 염색체 이상인 삼중 염색체 유병률이 급격하게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고령 임신을 결정을 하게 돼서 만 35세를 기준으로 고령 임신이라고 하게 되고 이후에 시행됐던 연구 결과들에서 만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들은 다른 임신 합병증들이 많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만 35세 이상을 일반적으로 통칭하게 됐다라고 네.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제 연구한 결과인데요.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꾸준히 고령 임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31.8% 정도가 고령 임신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는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로는 한 40%까지 육박하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상태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그 산모에게 큰 희생과 더 큰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많은 사람들은 어머니는 위대하다 이런 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임신의 시기가 늦춰지면서 고위험 산모와 그리고 임신에 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선생님을 찾아오는 많은 산모들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 이걸 느끼시나요? 예,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고령화 때문에 고위험 임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실제 진료실 상황에서도 고위험 산모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시민분들은 고위험 산모와 임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목소리를 담아왔거든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뱃속의 아이가 위험해서 출산할 때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35세 때 출산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만 35세 이후가 고위험 산모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비타민 같은 약도 그냥 복용 안 했고 그냥 나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예. 하루에 조금이라도 걸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건강한 음식 되도록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신했을 때 임신성 당뇨가 있었어서 짜게 먹지 않으려고 노력했고요. 또 매일 운동 꾸준히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네. 선생님, 고령 산모의 경우 무조건 제왕절개로 출산해야 된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령 임신 산모들이 실제로 젊은 산모들에 비해서 제왕절개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젊은 산모들은 한 20% 내외 정도로 제왕절개를 하는 것에 반해서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들은 많으면 한 50%까지 제왕절개를 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고령 산모들이 무조건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고령 임신이 된다면 전자간증이라든지 임신 당뇨라든지 아니면 난상 같은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동반된 경우에는 제왕절개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요, 고위험 산모와 임신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령 산모일 경우에는 조산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스테로이드 약물이 도움이 된다 이러더라고요. 이거 좀 틀린 이야기 아닐까요? 아니요. 조산 위험이 높은 산모들한테는 스테로이드 투여가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기 진통이라든지 조기 양막 파수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조산을 하게 되면 아기가 폐성숙이 완료되지 않은 채로 태어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기가 순간적으로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스테로이드를 투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고위험 산모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좀 젊었을 때 지금 임신한 어머니보다 활동량을 좀 많이 줄여야겠죠. 좀 움직임도 좀 조심해야 되겠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고위험 임신이랑 저위험 임신이랑 상관없이 모든 산모에게 어느 정도 이상의 활동은 권장되는 상황이고. 근데 어머님들이 보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막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잘못 알려진 속설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특별하게 행동을 제약해야 되는
조기 진통이 너무 심하다든지 당장 뭐 전치 태반에서 출혈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든지 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산모나 임신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20-30분 정도의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권장을 합니다. 와, 그래요? 예, 중등도 강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이 아니라 예, 예. 그냥, 그래? 뭐 이 정도? 숨차고 이런 것까지도 아니고 그래요? 적절한 일상 대화가 가능할 정도면 네. 이제 산모분들에게는 중등도의 강도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 간단한 장보기라든지 네. 뭐 간단한 집안일 그리고 뭐 산책 정도는 대화를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활동을 하루에 20-30분 정도는 충분히 하시는 것이 오히려 이제 임신 중독증이라든지 임신 당뇨라든지 조기 진통 위험,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 등을 낮춰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고위험 산모에 대한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앞서 저희가 고령 임신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잠시 알아봤습니다만 그 외에도 임신부, 태아를 힘들게 하는 고위험 요소들이 또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보통은 조금 애매한 이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조금 흔한 고위험 임신 질환을 19개 정도 이제 지정을 해놨습니다. 국가 지정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되면 우선 요 밑에 그래프처럼 이런 진통들이 만삭이 되기 전에 생기는 경우를 조기 진통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20주가 지났는데 배가 좀 규칙적으로 아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보통 조기 진통이 있는지를 검사하게 됩니다. 자궁경부 무력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 그림은 분만을 가정했을 때 모식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왼쪽부터 A, B, C가 되는데 이제 자궁경부의 내경관과 외경관이 얇아지면서 이제 양옆으로 벌어지고 이제 양막을 포함한 이제 아기가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인 자궁경부가 만삭 때 열리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이 그 만삭이 되지 않았을 때 진행되는 경우에 자궁경부 무력증이라고 보통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양막 조기 파열 같은 경우에는 양막이 터짐으로 인해서 양수가 이제 흘러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왼쪽 그림과 같이 이제 자궁경부 쪽에서 이제 양막이 파열되게 되면 이제 양수가 대부분 이제 빠져나가서 보통은 진통이 온다든지 이제 아기가 이제 자궁에 눌려가지고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고 반면에 이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그만 부분에 파열이 생겨가지고 네. 실질적으로 양수가 많이 새거나 전부 다 새지는 않고 보통은 배 안에 어느 정도의 양수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수는 계속 조금씩 흐르는 그런 상황들도 한 번씩 생기곤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양막 조기 파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기가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태아 가사 상태 그리고 밑에 양수를 통해서 이제 균들이 올라가서 아기를 감염하는 육모양막염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어서 고위험 임신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절박유사는 임신 초기에 많이 생기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육모막 옆으로 해서 육모막 주변으로 혈종이 생기는 경우를 이제 보통 절박유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 빨간색 피가 많이 난다든지 배가 많이 아프다든지 하는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시게 되는데 왼쪽 초음파를 보시면 아기 집 주변으로 해서 까만색 삼각형 모양이 보이는데 저기가 이제 피가 고여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궁 안에 이제 하나의 아이가 아니고 둘 이상의 아이가 임신되는 경우에 즉 다태아 임신이 되는 경우에는 자궁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아기들은 자기가 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위험 임신이라고 분류가 되고 자궁 내 성장 제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모체 쪽에서는 이제 체중이 잘 안 는다든지 체질적으로 너무 키가 작다든지 너무 마른 산모들 그리고 산모들이 속이 안 좋거나 식사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이 영양
극적인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뭐 부적절한 약물을 사용한다든지 감염이 생긴다든지 원래 임신 이전부터 앓고 계시던 질병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태아에게 영향을 주게 되면 성장이 제한이 될 수 있고, 그거 이외에는 이제 태아가 자체적으로 조금 장기를 잘못 형성을 한 기형이 있다든지 뭐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자궁 내 성장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하게 발견되긴 하는데 뭐 태반의 기능이라든지 탯줄이 태반에 부착된 부위가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태반으로부터 이제 100% 영양분을 다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태아가 이제 잘 크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게 자궁 내 성장 제한이 되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기가 만사까지 가기 전에 혹시나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수과소와 양수과다증도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양수과소증 같은 경우에는 아기 주변에 양수가 적어서 이제 아기가 자궁이라든지 다른 엄마의 장기들에 눌려가지고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양수과다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가 당뇨가 있다든지 아기가 양수를 잘 못 삼키는 등의 뭐 기형이 있는 경우에 잘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거 이외에도 자궁 자체가 많이 커지기 때문에 산후출혈이라든지 조기진통 같은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서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기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만삭 이전에 일찍 좀 출산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아기가 뭐 합병증에 좀 더 노출되기 쉽다거나 좀 작게 태어난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조산기가 있는 분들이 좀 그래서 유독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조산의 신호를 알아차리기는 좀 쉽지 않고, 뭐 그렇지만 대표적인 증상들은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규칙적인 복통이라든지 골반의 압박감, 그리고 허리가 아프다든지 꼬리뼈가 아프다든지 하는 요통, 그리고 이제 자궁 경부가 변하면서 질출혈이 발생한다든지 질내 분비물이 좀 많아진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대표적인데, 보통은 저희가 말씀드릴 때 뭐 1시간에 5-6번 이상 평상시와 다른 불편한 느낌이 반복적으로 생기고, 쉬는데도 아니면 누워 있는데도 그런 증상이 지속적이거나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조기진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빨리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 유산이 반복되는 걸 가지고 뭐 반복 유산 내지는 습관성 유산 뭐 이렇게들 표현하신 것 같은데 꼭 치료가 필요하다고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임신은 잘 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자꾸 유산이 반복된다면은 어떤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습니까? 요즘은 반복 유산이라고 좀 용어를 순화해서 얘기를 하는 습관성 유산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40에서 50%가량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그 다음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 이제 면역학적 요인, 일반적으로는 이제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이라든지 혈전 질환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이라든지 혈전증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아스피린이라든지 헤파린 같은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해서 이런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을 할 수 있고, 내분비적 요인이라든지 감염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내분비적 질환을 치료한다든지 감염 예방을 위해서 항생제를 사용한다든지 등의 치료를 통해서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부학적 요인을 보시면 보통은 자궁에 기형이 있다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자궁 근종이나 자궁 성근증 등이 있을 때를 뜻하게 되는데, 만약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수술을 통해서 자궁과 난소를 임신하기에 컨디션 좋은 상태로 만들게 되면 반복 유산을 조금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을 계속 말씀드리면 엄마의 컨디션에 관한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중증 임신 중독증, 다른 말로 요즘 말로 전자간증이라고 하는 상태, 그리고 임신성 고혈압,
그리고 임신 이전부터 앓고 있었던 고혈압, 그리고 엄마가 심장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콩팥 질환이 있어서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 그리고 당뇨가 있는 경우, 다른 문제들은 하나도 없지만 임신으로 인해서 이제 입덧이 너무 심해서 이제 전해질 불균형이 생긴다든지 아예 영양 실조 상태에 빠질 정도로 이제 입덧을 심하게 하는 경우 전부 다 이제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과 난소 쪽에 이제 고위험 임신으로 지정한 경우인데요. 이제 왼쪽부터 자궁 내막증 같은 경우는 자궁 외적으로 해서 유착 같은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궁이 크는데 조금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염증 같은 것들이 잘 생길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자궁 성근증은 그런 자궁 내막증이 자궁 조직 자체에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궁 성근증을 가지고 있는 자궁은 조직이 조금 많이 딱딱해지고 잘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신을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아이는 자궁을 키우려고 하고 자궁은 잘 안 크려고 하는 그런 어느 기점에서부터 통증은 심해지고 조기진통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가임기 여성분들은 한 50% 정도는 근종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근종이 아기를 키우기 어려운 위치라든지 분만을 하기 어려운 위치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위험 임신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태반 관련한 상태를 보게 되면 보통은 출혈을 이제 많이 들 수 있게 되는데, 태반 관련한 출혈은 저렇게 세 가지 크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태반 조기박리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태반이 떨어지는 상태를 얘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빨갛게 출혈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궁경부로 해서 피가 빠져나오기 전에는 질출혈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복통이 심한 경우에 태반 조기박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고, 그 이외에 이렇게 이제 질출혈의 형태로 태반 조기박리가 생기게 되면 오히려 진단하기는 편하고,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태반 조기박리 증상도 있습니다. 전치 태반과 하위 태반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진 않지만 분만 과정이라든지 분만 이후 그리고 조기진통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태반이 아기가 이제 분만을 해야 되는 산도를 막고 있는 경우가 전치 태반이 됩니다. 하위 태반은 이거를 막지는 않고 조금 가까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전치 태반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태반을 밀어내든지 뚫고 분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 분만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를 전치 태반이라고 하고, 하위 태반 같은 경우에는 질식 분만이 가능은 하지만 보통은 태반을 많이 이제 짓누르면서 아기가 태어나고, 이제 자궁 경부가 열리면서 태반 쪽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태반의 일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출혈의 위험성이 좀 많이 높은 상태를 뜻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 전부 다 고위험 임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착 태반 같은 경우에는 임신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고, 보통은 분만하고 나서 태반이 떨어질 때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산후출혈로 많이 고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태반 같은 경우에는 태반 벽에 이제 잘 붙어 있게 되는데, 이제 이후로 유착 태반이 된다고 하면 이제 뭐 자궁에 상처가 났던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뭐 전치 태반이 있다든지 하면 태반이 잘 안 떨어지고 벽을 많이 침범하면서 벽에 딱 붙어가지고 나중에 태반을 떼게 되면 이제 자궁 조직이 손상되면서 출혈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감입 태반과 천공 태반은 이게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인데, 감입 태반은 그 침투해서 자궁 조직이 손상된 부분이 훨씬 많은 경우, 그리고 천공 태반은 더 심하게 침범을 해서 자궁벽 자체가 아예 뚫려버린 경우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산후출혈 위험이 높기 때문에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이외에도 자궁이 잘 수축하지 않는 자궁 이완증이 있는 경우에는 왼쪽과 같이 적절하게 자궁이 수축해서
이제 오로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만 나오면 안전한데 오로를 제외한 이제 실질적인 자궁에서 생기는 피가 밑으로 계속 빠져나오는 것을 이제 자궁이완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출혈이 많기 때문에 고위험 상태가 될 수 있고 자궁 내번증 같은 경우에는 자궁 자체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되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자궁의 이제 끝부분이 이제 말려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아예 질 밖으로 빠져나오는 경우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자궁 수축을 이제 아예 할 수 없기 때문에 출혈이 매우 많이 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고위험 임신이 됩니다. 그리고 분만하는 과정에 이제 산도라든지 회음부에 열상이 생기거나 이제 안에 이렇게 보라색 같이 혈종이 생기는 경우에는 정확히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출혈 관련해서 조금 심한 증상이 생길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급박하고 좀 위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고위험 임신이고 자궁 파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궁이 성근증이 있다든지 예전에 수술을 하신 경험이 있다든지 하면 아기가 분만을 하지 못했는데 자궁이 이렇게 이제 자궁벽이 손상이 돼서 출혈이 계속 생기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산모부는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골반 안에 피가 많이 출혈이 많이 생겨가지고 결국 빈혈 증상으로 이제 쓰러진다든지 이제 실신을 하게 되면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부인과적으로 매우 응급한 고위험 임신이 됩니다. 양수색전증은 빈도는 매우 낮은데 양수에 대한 과다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서 산모분의 컨디션이 아기를 낳은 산모분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지는 것이고 사실 저것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양수에 노출이 됐을 때 이제 산모의 알레르기 반응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발생하게 되면 매우 큰 위험이 따르지만 빈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 자주 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한번 증상이 생기면 실제로 생존율이 40~50%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많이 안 좋은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런 국가에서 지정한 이외의 고위험 임신들은 태아가 기형이 있다든지 기본적으로 임신으로 인해서 악화가 될 수 있는 대부분의 내과적, 외과적 질환들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임신과 임신 사이의 간격이 6개월 이내로 너무 짧아서 이제 엄마 몸이 회복이 덜 됐는데 임신이 되는 경우 그리고 임신을 해야 되는 자궁에 기형이 있어서 임신을 조금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임신 중에 맹장염이 걸린다든지 임신을 하시는 도중에 넘어진다든지 자동차 사고가 난다든지 등의 이제 복부 외상 그리고 이제 과체중화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서 동종 면역 반응들이 생기는 경우에 이제 고위험 임신으로 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임신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당뇨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요. 네. 생활 습관으로도 이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정도의 심한 고혈당인 경우에는 인슐린 치료를 좀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신부가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좀 유산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일까요? 일부는 맞는데 사실 인슐린이 이제 임신 초창기에 너무 과도한 양이 투여되게 되면 이제 유산이라든지 이후에 사상 같은 거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 14주 정도를 지나면 그때부터는 아기 몸 자체에서도 인슐린을 만들게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엄마 몸을 통해서 이제 받게 되는 인슐린과 내 몸에서 만드는 인슐린이 크게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14주를 지난 다음에는 이제 엄마가 인슐린을 맞는 것 자체는 너무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되고 오히려 인슐린 치료를 하지 않는다든지 운동을 게을리한다든지 너무 단 것을 드신다든지 해서 고혈당이 생긴다든지 안 그러면 인슐린을 너무 타이트하게 맞는다든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뭐 운동을 많이 하든지 식사를 적게 하신다든지 해서 저혈당에 빠지는 경우에는 그 둘 다 오히려 아기한테 뭐 과체중화라든지 저체중화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인슐린 치료는 한 14주가 넘어간 이후에는 크게 부담 갖지 않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있어 남편의 역할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남편들 가운데 장기적으로 탈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태아에게 좀 위험할 수 있다, 심지어 뭐 기형할 위험도 있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일까요? 뭐 엄청 특수한 경우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탈모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체액이라든지 정액을 통해서 전파되는 이제 양 자체도 매우 극소량이어서 산모가 노출되는 비율 그리고 산모를 통해서 아기한테까지 노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고, 다만 이제 그 약 자체를 산모분이 이제 만진다든지 안 그러면 그 약 근처에서 뭔가 활동을 하신다든지 해서 직접적인 노출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아기한테 그 탈모약의 성분이 조금은 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아기가 이제 남자 아기가 아닌 경우에는 크게 영향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 아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남성 호르몬의 그런 대사 자체를 억제하는 약이기 때문에 조금 외음부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그런 위험성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평소와는 다른 몸의 변화로 산부인과를 찾은 30대의 김미선 씨.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생리 예정일이 하루 지나가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테스트기를 집에서 한번 해봤는데 두 줄 바로 봐가지고 그때 임신이구나 알게 됐어요. 그 전에 조금 평소보다 남편이 조금 예민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혹시나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임신 5개월, 그녀에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다. 집에서 특별하게 불편하신 건 없으셨고요? 배가 좀 많이 당겨가지고 잠을 잘 못 잘 때가 있었고요. 네. 가리 쪽이 조금 가려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불편했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입덧 증상이 일단 좀 있으신 상태로 오셨었고, 임신하기 전보다 한 0.4kg, 0.5kg 정도 체중이 감소한 상태로 오셨어서 나이만으로도 이제 고위험 산모가 되시긴 하지만 조금 이제 입덧 관련한 고위험 요소도 같이 갖고 계시는 그런 산모였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태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초음파 검사. 만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의 경우 상황에 따라 기본 검사 외에도 추가적인 산정 검사가 진행된다. 기본적으로 주수마다 꼭 필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임신 1, 3분기 이제 한 16주 정도까지는 아기가 매우 작거든요. 한 5cm도 안 될 정도로 작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기의 주수를 아기의 엉덩이부터 머리까지 이제 키로 재는 경우가 많고, 그거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머리둘레, 배둘레, 그리고 허벅지 길이로 해서 추정 체중으로 보통 보게 됩니다. 남편분이 좀 키가 크셔서 그런지 지금 예상 주수보다는 체중이 1주 정도 더 많은 상태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 아기 컨디션은 현재까지 건강한 상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달, 우렁찬 소리와 함께 세상에 태어날 소중한 아이에게 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미선 씨는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가을아, 엄마 아빠한테 와줘서 너무 고맙고, 부족한 게 많고 또 적지 않은 나이에 처음으로 부모가 돼서 또 떨리고 긴장되지만 엄마 아빠는 가을이를 위해서 못할 게 없기 때문에 5개월 뒤에 빨리 만나봤으면 좋겠어. 눈물 나는데요.
고위험 산모 환자 사례 만나봤습니다. 고위험 임신 이것 또한 미리 알면 임신부도 아기도 모두가 건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고위험 임신이 왜 위험할 수밖에 없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위험 임신은 우선 이런 좋지 않은 임신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산모 관련해서는 산후출혈이라든지 자궁이 잘 작아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뭐 신부전이나 신부전으로 대표될 수 있는 산모의 내외과적인 질환이 악화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아기 관련해서는 뭐 너무 일찍 태어난다든지 너무 적은 체중으로 태어난다든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사망률이나 이제 질병을 갖게 되는 이완율 같은 것들이 좀 증가하는 그런 위험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신이 특히나 위험한 이유는 첫째로 인지하거나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이 있는데, 보통 산모분들이 컨디션이 안 좋으시다, 무슨 치료를 해야 된다, 아니면 무슨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임신 전에 건강했는데 왜 이래 됐냐 이래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건강했기 때문에 임신도 그냥 건강하게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 임신을 하게 되면 좀 몸이 많이 변화를 할 수 있거든요. 체액량은 한 1.5배 는다든지, 아니 이제 기본적으로 피검사 수치들도 조금씩 다 이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이 임신에 의해서 내 몸 자체가 많이 변화하는데, 이것과 이제 지병이 생기는 거나 지병이 더 악화되는 그런 거를 구분하기가 사실 의료진도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로 되게 유사하고 아주 조금의 차이만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레드 플래그 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말 위험한 상태가 됐을 때 그런 경우에 도달하지 않을 때까지는 크게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뭐 임신성 고혈압 같은 경우에도 뭐 혈압이 막 엄청 높이 치솟는데도 나는 아무 증상이 없어서 혈압약을 왜 드셔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통은 계속 안 좋다 말씀을 드려도 보통은 일단은 좀 더 지켜보면 안 되냐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것 같이 크게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인지하기가 특히나 어렵고, 태아 관련한 이제 고위험 임신은 특히나 아기가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산모분은 전혀 느끼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태동이 조금 줄어든 거. 근데 태동을 잘 못 느끼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태동이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거에서 큰 변화를 못 느끼는 경우에는 아기의 컨디션을 의료진이 이제 초음파나 다른 검사로 확인해드리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 그거 이외에도 뭐 아까 이제 분류해서 말씀드린 뭐 전치태반이라든지 작은 근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 증상이 없이 지나가다가 분만할 때 임박해서 발견되는 경우들도 가끔씩 존재할 정도로 이제 아무 증상이 없는 이제 고위험 임신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인지하고 예측하는데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이제 뭐 증상이 갑자기 생겼다든지 안 그러면 컨디션이 갑자기 악화되는 상태가 오면 임신을 좀 빨리 종결시켜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거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미 전치태반이 있다든지 하는 등의 예견된 고위험 임신은 뭔가 분만과 관련한 증상이 생기기 전에 분만을 하는 것이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조금 일찍 분만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임신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뭔가 산모의 컨디션이라든지 아기의 컨디션이 생기는 경우에는 급박하게 응급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고, 뭐 증상은 없지만 이제 더 끌고 가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치태반 같은 경우에는 38주쯤에 분만하는 것을 목표로 잡게 되는데 39주, 40주에 놓고 싶은 그 산모분들의 마음을 저희가 들어드릴 수 없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위험 임신이기 때문에 그냥 39주까지 지켜보다가 중간에 진통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초응급 상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들이 좀 생길 수 있어서 오히려 고위험 임신이 그런 점에서도 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고위험 임신이 참 예측하기 힘들고 인지하기도 힘든 만큼 그 진단과 좀 치료법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겠죠. 싶은데요. PPT 준비해 오셨잖아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위험 임신의 진료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산모나 태아가 위험한 상태에 도달하기 전까지 이제 타이트하게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빠른 조치 그리고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치료를 하는 것을 이제 목표의 1순위로 잡게 되고 이런 위험한 상태는 산모 관련해서는 뭐 원래 앓고 계시던 질환이 악화된다든지 임신 합병증으로 인해서 신체 장기가 손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산후출혈 같은 이제 뭔가 급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뭐 치료를 한다든지 하는 경제적인 손실과 나는 왜 이렇지 하면서 대기 자괴감에 빠지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정서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산모 관련한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고 아기 관련해서는 뭐 컨디션 저하라든지 나중에 발달이 약하다든지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적게 하는 방향으로 진료의 목표를 잡게 되고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산모와 태아가 최대한 안전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고 그 지점을 예측해서 분만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고위험 임신의 진단은 임신 초기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뭐 산모의 병력이라든지 나이 그리고 산모의 내외과적인 질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혈액 검사와 병력 청취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뭐 자궁이나 난소 쪽에 문제가 있는지는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태아 관련해서는 이제 주수를 추정하고 태아가 잘 크는지 예상 체중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거 이외에 이제 뭐 기형이 있는지 염색체 관련해서 다른 문제가 있는지는 뭐 이제 여기 있는 염색체 검사라든지 산전 통합 검사, 뭐 니프티 양수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위험 임신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위험 임신이 의심되거나 진단되게 되면 계속 반복적인 검사를 한다든지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해가지고 어떤 상태인지를 면밀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고위험 임신의 이제 치료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운동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30분 가량의 적절한 유산소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영양 섭취는 하루에 평상시 식사보다 한 300칼로리 정도, 밥 반 공기 정도 더 추가해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일상 활동은 뭐 특수하게 활동을 제한해야 되는 뭐 엄마의 컨디션이나 임신 상태가 아니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많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립니다. 체중 증가는 이제 우리나라 여성분들 평균적으로는 한 10에서 12, 13kg 정도 체중 증가를 목표하는 방향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만 조금 비만하시다든지 과체중이 있으신 경우에는 요거보다 조금 낮춰서 한 6에서 9kg 정도 체중 증가를 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하게 됩니다. 고위험 임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검사를 조금 더 자주 하고 이제 더 자세하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고위험 임신을 치료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분만을 안전하게 한다. 엄마와 아기가 다 안전한 방향을 이제 설정한다라는 개념으로 고위험 임신을 진료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산전 관리를 면밀하게 하고 이제 컨디션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분만 시점을 적절하게 선택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에 분만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과정 중에서 엄마랑 아기랑 둘 다 이제 최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 좋은데 조금 상황이 안 좋은 경우에는 엄마의 컨디션을 조금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아기를 조금 위험한 상황에서 조금 더 지켜본다든지 하는 등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 임신의 상태가 악화되게 되면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하고도 충분한 논의를 해서 소아청소년과 선생님의 이제 의견에 통한 이제
분만 시점의 설정도 같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진료 횟수가 일반 임신에 비해서 한 2~3배 정도 많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정기진찰과는 별개로 아기의 상태나 모체 상태를 더 자주 확인하게 되는데 초음파나 태동 검사, 그리고 산모분의 증상 확인,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를 주로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제 진료를 하게 되다가 좀 산모분의 컨디션이라든지 아기의 상태가 조금 걱정되게 되는 경우에는 입원을 해서 조금 더 자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하루에 3번, 4번씩 그런 상태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되면 제일 우선적으로 분만 시점 결정을 계속 이제 의료진 내부적으로도 계속 이제 논의를 하고 산모분이나 보호자분하고도 계속 이제 정보 교류를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임신과 출산은 큰 기쁨이자 행복인데요. 하지만 고위험 산모에게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고위험 산모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시청자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선생님, 4살짜리 아이를 둔 30대 어머니의 사연인데요. 최근에 둘째를 또 임신했다고 하네요. 둘째 임신 소식에 모두들 기뻐하고 있지만 어머니는 조금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요, 첫째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고민도 많고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첫째가 다운 증후군이면 둘째도 무조건 다운 증후군에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선생님, 사실인가요? 아니요, 사실은 아닙니다. 다운 증후군 첫째를 가진 이제 산모분들이 둘째를 임신했을 때 다운 증후군의 위험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는 사실이긴 한데 그 높아지는 폭이 1% 정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만 30세 가량의 산모분께서는 나이에 따른 다운 증후군 위험도가 0.2% 내외 정도로 추정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래서 둘째 같은 경우에는 1.2% 가량 다운 증후군의 위험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1.2% 자체가 그렇게 많이 높은 확률은 아니기 때문에 임신하신 거 축하드리고 임신을 기쁜 마음으로 유지하시면서 염색체 이상이라든지 정밀 초음파 같은 추가적인 검사를 해서 둘째 아기가 별 문제 없는지 확인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걱정 하나 들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을 출산한 30대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이분이요, 임신 전에는 당뇨와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신 후에 임신성 당뇨 선별검사에서 당뇨 진단을 받았다고 하네요. 근데 이분이 지금 모유 수유를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금 임신성 당뇨병을 앓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 모유 수유를 해도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걱정이 많습니다. 쌤의 솔루션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임신 당뇨여도 모유 수유를 하실 수 있고 오히려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더욱 적극적으로 권장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임신 당뇨라든지 그런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실제로 모유 생성이 조금 늦게 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것이 모유 수유를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조금 늦게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고, 임신 이전에 당뇨를 앓고 계셨던 분, 그리고 당뇨가 조절이 안 돼서 인슐린 치료 같은 거를 하셨던 분들도 이제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권장이 되는데 괜찮은가요? 예, 괜찮습니다. 인슐린 자체가 이제 모유를 통해서 아기한테 이행되는 비율 자체가 매우 낮아서 인슐린이 태아에게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실제로 모유를 생성하는 과정 그리고 수유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 소모가 산모분의 체중 감소라든지 혈당 조절에 오히려 더욱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결과도 있어요? 예. 신기하네요. 네, TV 메디컬 약선 오늘 이 시간에는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고위험 임신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실제로 진료를 하게 되면 크게 3종류의 환자분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저한테 계속 추천을 해달라 하거나 안 그러면 제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오겠다고 하시는 분, 그리고 본인이 이제 검색한 결과라든지 이제 알고 있는 상식과 저희 설명을 충분히
논의하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리고 좀 걱정되고 좀 신경 쓰여서 인터넷에 많은 검색을 하다 보니 실제 나하고는 맞지 않지만 내가 이런 상태이진 않을까, 아니면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너무 매몰돼서 의료진의 이제 도움을 조금 거절하시거나 좀 못 믿으시는 분들, 네.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저희 의료진을 옆에서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충분히 저희하고 많은 의논을 하면서 네. 좋은 진료 상황을 맞이하셨고,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임신과 출산에서 그냥 이제 그 기쁘고 행복한 순간을 저희 의료진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환자와 의료진과의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힘을 모아야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예비 부모님들 신경 쓸 거 많겠습니다만은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스트레스 관리 꾸준히 해나가시는 거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놓치지 않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모든 예비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유익한 정보 전해주신 산부인과의 김유환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 제일 처음에 저를 봐줬던 그 눈동자가 아직도 기억나고, 그때 많이 고마움을 느꼈다. 너희 덕분에 계속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많이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